이게 지금 현재 한국 테크놀로지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기에도 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최근에 급등을 잘 하는 것 같았는데, 그죠? 거래도 좀 늘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더 많은 거래가 터진 음봉을 맞고 추가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어제하고 오늘 거래가 또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많이 나오면서 이틀째 추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1,3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그걸 절반도 안 되는 뭐 500원대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국 테크놀로지가 이거는 뭐 하는 회사냐면 회사를 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게 원래 하는 일은 뭐냐면 중국 샤오미의 국내 총판 업체라고 돼 있죠. ADAS 및 뭐 디지털 크러스트, 뭐 스마트카 커넥티비티 등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스마트 주차 센서의 개발 및 뭐 제조 유통업,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일도 해요. 뭐냐면 2019년에 대우조선 해양 건설,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게 아니라 대우조선 해양 건설 여기를 인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 사업 영역으로 뭐 사업을 확대했대요. 네. 2020년 상반기에는 중국 샤오미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을 유통했답니다. 뭐 이렇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인 한국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올해 6월달에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전문 건설업체인 대우조선 해양건설도 연내에 합병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작년 12월 8일 기준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작년 1년 전이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은 그죠? 본업은 그냥 전자 부품 뭐 이런 쪽인데 갑자기 건설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중국 샤오미와 뭐 국내 총판계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투자 목적 회사도 병합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2019년도에 뭐 병합을 했고 2022년 올해도 뭐 대우조선해양 건설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 합병을 한다고 한 거죠. 별개 회사로 돼 있던 거를. 근데 보시면 이제 이 한국테크놀로지가 회사가 2019년도에 보면은 42억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영업이익은 흑자로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170억이 순손실이죠. 그리고 117억 이거 재작년, 작년에는 거의 300억 가까이 손실을 입어요.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죠. 특히 작년에,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자산이 있죠. 자산이 크게 늘어나요. 2019년도에 1672억이었던 자산이 그 다음에는 1900억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1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자산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산이 뭐예요? 자산이 영어로 에셋이잖아요. 에셋. 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가다 그러면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죠? 진짜 부자일 수도 있지만 빚쟁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아도 자산은 높은 거니까. 근데 이 회사를 잘 보시면 자본은 내 돈이거든요. 나의 돈, 그죠? 자본이 348, 근데 그 다음에 353억, 큰 변동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189억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부채를 보니까 130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500억,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2000억에 가깝게 확 늘어납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을 잘 보시면 380%였는데 2019년도에 380%였죠. 근데 이게 적은 거냐 많은 거냐?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반 개별주들은요 200%, 150% 이상, 200% 특히 200% 넘어가면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채가 많은 회사가 어디도 인수하고 뭐 그죠? 네, 건설에서도 인수하고 합병을 하려고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본인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445 부채가 늘었어요. 코너 터졌잖아요. 2020년에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0%로 늘어납니다. 누가 보면은 금융회사인 줄 알겠어요. 금융회사는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왜냐면 내 돈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굴리니까. 그리고 유보율이 솔직히 바이오주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바이오주보다 더한 것 같아요. 유보율이 뭐 많이 났어요. 그나마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종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죠. 딴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다. 요거 때문에 좀 버틴 거라고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뭐 다 힘들었으니까 정부에서 좀 넘어간 것도 있었고 네. 패스 상태 어때요? 안 좋죠? 그죠? 네. 이템은 ROE 뭐 넘어갈게요. 당연히 뭐 마이너스 엄청 심하죠. 엄청나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가면은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겠죠. 빚도 많고. 네. 자, 회사가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딴 걸로 넘어가죠. 지분을 보면은 지금 전체 지분에서 15.18%를 갖고 있는 게 최대 주주랍니다. 본인하고 특별 관계자. 그 외에는 대부분 기타 주식이에요. 그죠? 네. 근데 보니까 한국이노베이션 여기서 지분 11%, 대이온 홀딩스 특수한 개인인데 뭐 3.9%, 김용빈 씨가 0.05%. 왜 이렇게 딱 합해서 15%. 근데 이게 언제예요? 한국이노베이션 최종 변동일은 3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대이온 홀딩스는 12월 9일, 김용빈은 12월 14일. 얼마 안 됐죠 날짜가? 네. 근데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회사 상태 안 좋죠. 근데 이 회사가 주가를 잘 보시면 작년에는 이만큼 급등을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 테마주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잠깐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면 자회사에 뭐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건설사가 있으니까 건설주 그때 중소형 건설주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잠깐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쭉 내려오죠. 이거는 이제 5월달, 6월달에 폭락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7월달에 보시면 살짝 들썩거립니다. 6월달에도 잠깐 들썩거리고.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밑에 건설사를 두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주로 움직였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8월달에 살짝 들었다가 놓고 9월달에 들었다가 좀 10월달에 빠졌죠. 이거는 뭐 전세계 증시 하락해서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회사에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빚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대표들은 자기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주식을 갖고 담보대출을 받으니까 일명 주담대,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입니다. 그게 좀 영향이 있을 텐데 일단은 왜 움직였나 볼게요. 근데 10월 달에 한번 살짝 들었다 놓더니 11월 달에 보시면 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려요. 동전주가 됐었는데 다시 1,000원짜리가 됐어요. 이때 올라왔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되죠. 그런데 뭐도 돼요? 빈살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빈살만. 사우디 네옴시티. 그렇죠? 네. 약간 들썩들썩거립니다. 차트가 이 정도면요. 이게 개인들이 되게 선호하는 차트예요. 동전인데 이 정도에서 뭐 추천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그죠? 살짝 늘어나면서
중간에 거래량도 좀 그죠? 괜찮고 차트만 보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급락했을 때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뚫고 나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차트만 놓고 보면은 뭐 좋은 차트가 맞습니다. 대신에 뭐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요. 살살 올라오더니 11월 21일이 여기거든요. 이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11월 21일 월요일이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거래가 살짝 늘면서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잖아요. 바닥 박스권을 돌파할 때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뭐라고요? 자본 잠식률 개선이 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 잠식률 개선. 그럼 자본 잠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들고 있는데 물려있다. 그럼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판다 1번, 안 판다 4번 찍어보세요.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저런 기사가 나왔는데 차트 끝내주겠다. 그죠? 그러면 한국테크놀로지 주식 우리 보유 종목은 아닌데 뭐 약간 수익 중이거나 아니면 약간 물려있다. 그럼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죠?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그죠? 기다린 보람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더니 급등합니다. 11월 28일 날 급등하고 그 다음 날도 약간 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죠? 네. 이게 부동산 그때 뭐 일성건설, 범현건영, 덕신하우징 막 급등할 때 그죠? 네.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급등했던 여기를 대량 거래를 솟구치면서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앞을 뚫어버려. 매물대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때 나온 기사는 이겁니다. 그때 이런 기사. (52주) 신고가 났죠. 아까 점프레스링 차트가 그죠? 네. 서보산업과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 업무 협약 추진.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기사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네옴시티 이걸 움직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네옴시티. 근데 웃긴 거는 빈살만이 사우디 빈살만이 왔다 간 거는 11월 17일부터 18일 사이거든요. 근데 열흘 지나서 움직였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 급등했던 게 코오롱건설 우선주 아닌가요? 어디 갔어? 코오롱건설 우선주 아니라 코오롱글로벌 우선주. 이게 여기서 막 급등하거든요. 난리치면서. 근데 그때쯤에 흥액이 와서 같이 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그때 그래서 그 이게 뭐예요? 한국테크놀로지가 따라서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수익도 많이 나시겠고 밑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물렸던 사람들 수익도 좀 나고, 그죠?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샀다가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분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 조금만 더 오면 손실이 이제 뭐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제 손실이 많이 회복돼서 한 방만 더 나오면은 이제 본전 올 수도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터지냐면 차트를 보세요. 옆으로 한 일주일 돌리다가 12월 5일날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죠. 근데 그 다음날 급등해요. 7% 급등해서 14%까지 올라가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갑자기 음봉을 때려 맞는다고. 이게 왜 이랬냐 이거. 이게 상상인 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상인 저축은행.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대 주주 변화를 보면은 이거 웃깁니다. 이게
그 전에 12월 6일날 급락을 하는데 급락한 이유가 뭐냐? 12월 7일날도 이틀 연속 급락하거든요. 급락한 이유가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뭐 사우디 네옴시티 그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문어발식 테마성 사업 확장 속 남부지검 수사 우려의 급락. 남부지검이 옛날에 그 주식 관련된 거 수사하기로 유명한 데 아닌가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아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전 정권이나 현 정권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남부지검. 네. 남부지검에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전 정권에서 이거 없앤다, 그때 Y 시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남부지검 수사 우려의 급락. 뭐라고 되어 있어? 이제 와서 문어발식 테마성 사업 확장.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잘 보세요. 거래가 앞에서 터진 게 사우디 네옴시티다 그래서 터진 게 여기죠. 근데 여기서 음봉 맞을 때 터진 거래량이 이거란 말이에요. 좀 더 터졌죠, 그죠? 거래량을 볼게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만큼이나. 두 개니까 하나 지워드릴게요. 제일 많은 걸로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보다 많은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죠? 윤석열 테마주로 2배 급등했을 때 그때 터진 거래량.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봤던 것 같긴 한데 이러고 있어요. 맨날 자본 감소, 감자탕, 그죠? 네.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합니다. 근데 요게 여기 보시면 음봉 떨어지잖아요. 여기 12월 6일날 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거 보시면 이거 쌍상인 저축은행에서 최대 주주가 12월 5일날 급락하기 전에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누구로? 상상인 저축은행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면 이 사람이 왜 들어왔냐면 여기 보시면 주요 변동 사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안 뜨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글씨가 떴는데 뜬다. 담보 주식 처분권 보유라고 되어 있죠. 담보 주식 처분권 보유. 보이셨나요? 좀 전에?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인이 그죠? 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갚거나 아니면 집값이 너무 하락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은행에서 처분해 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대주주가 뭐 했겠어요? 여기에다가 상상이 저축은행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아요. 주식담보대출을. 네. 근데 이제 주가도 급락을 하고 뭐 돈을 못 갚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행사해요? 담보 주식 처분권 이거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이 전체의 무려 21%나 됩니다. 그전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걸로 해서 거의 3천만 주가 가까이가 들어옵니다. 언제요? 12월 5일 날. 12월 5일이 언제일까요? 난 이게 우연인가 싶어요. 12월 5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급락하기 전날. 전날 보면은 훅 빠졌다가 올리죠. 네. 그리고 웃긴 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다 말고 늘어나죠.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늘어나요.
그러더니 아래 꼬리가 긴데 보통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면 거래량이 전날보다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뒤에 큰 거래가 터져서 잘 안 보이시는 건데 당겨서 보시면 아니 떨어지다가 요만큼 올라와도 거래량이 뭐 같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네. 좀 늘죠. 그 다음날 보시면 아래 꼬리가 길어요. 근데 거래가 훨씬 많이 늘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날이 12월 5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붕 띄우더니 문어발 뭐 때문에 뭐 남부지검 수사 우려 폭락시키는. 근데 거래량 터진 것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날 거래 터진 게 5천만 주. 아니 잠깐. 이날 터진 게 5천만 주. 거래 대금은 이제 600억인 것 같고.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이거든요. 네. 되게 많이 터진 거죠. 이렇게 하죠. 600억 맞죠? 602억이니까. 네.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어렵나요? 어려우세요? 연말이니까 이런 거 공부하면서 넘어가야지.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겠냐 이거. 상상이 저축은행이 이게 되게 악명 높은 데예요. 주식을 그냥 갖다 집어 던져버려 그냥. 그래서 여기 주주들 피눈물 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부터 보시면 거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거예요. 줄어들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0원대 이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600원, 700원. 이거 개인분들은 못 팔린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손실이 크니까 반등 나올 때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니 뭐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도 한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자본 단축도 개선되는 얘기가 있고. 근데 급락하고 나서 요 지점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요 지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이거는 진짜 참 그래요. 개미들 울리는 짓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 주식 무지하게 많이 파네요. 잠깐만요. 개인들이 오늘 함에 쳤나 봅니다. 거래소 5천억, 코스닥 3천억, 지수가 폭등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집어 던집니다. 기가 나고 외국인이 신났네. 아이고야. 1월 1일날 저기 핵폭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올해까지만 주식하고 안 하려나 보네요. 네. 돈 빼려고. 네. 뭡니까? 보통은 배당 받는다고 더 사는데, 그죠? 올해는 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할게요. 네. 너무 많이 팔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낸 거예요, 여기.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못 팔고 이제 못 나오는 건데, 12월 13일이거든요. 12월 13일이면 어디쯤이냐면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에서 차트를 그때로 돌아가 보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이제 테마주를 여기서 샀겠죠. 1200원대에서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을 텐데 주가가 800원이니까 400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30% 이상 손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 같아요. 한국테크놀로지 기사 보이시나요? 신수종 개발사업 관련 사업 목적의 추가. 문어발이 문제라고 그죠? 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폭락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신수종 개발사업을 관련 사업 목적에 추가시켰다. 광산 개발 및 채굴업, 2차전지, 소재, 미세 분쇄 기술,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탄화 시스템업을 추가했다는. 이 회사는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아니었다니까요. 광산 개발 이거 뭐겠어요? 나중에 이제 금강 발견했다고 그래갖고 올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금강 개발. 옛날에 저기 부산에 무슨 산이에요 거기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무튼 이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반등의 희망을 갖고 버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투매가 나오죠.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하고 오늘 또 빠지는 거예요. 10%씩. 금요일날은 16%에 끝났고 오늘은
마이너스 10% 정도 끝나는데 차트 보다가 내가 답답해갖고 방송하는 거야 이거. 그게 왜 떨어지겠어요? 아까 대우조선 해양건설 있죠? 거기 지금 파산, 기업 회생 신청 냈다. 여기 나오죠. 12월 23일. 이게 이제 소문이 먼저 돈 거죠. 소문이. 그죠? 자회사인 대우조선 해양건설 기업 회생 신청. 지금 여기 월급도 못 주고 있답니다. 그 노조가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여기 한국테크놀로지에서 대우조선해양 건설에다가 뭐 했냐면 채무보증 여기 한국테크놀로지가 여기 나오죠. 대우조선해양건설에다가 242억 채무보증. 언제요? 12월 14일 날. 대충 열흘 전에. 안 되니까 저기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뭐 보여드렸어요? 한국테크놀로지의 기업 상태부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무리하게 건설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코로나 터지고, 그죠? 네. 금리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돈도 못 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좀 그랬다면, 그죠?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제 말 그대로 문어발이었던 거죠. 옛날에 진로도 그래갖고 망했었잖아요. 진로. 그죠?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후폭풍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근데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누구는 팔고 나가더라. 그죠? 특히 상상인 저축은행. 네. 그리고 네. 참고해서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와중에 또 지분이 막 감소하고 막 그런 뉴스 나오거든요. 누구는 알고 팔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예요 이게 회사 이름도 이래가지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이게 여기서 물린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이 원저리에서. 이게 12월 5일날 6일날이죠. 들었다가 났는데 이거 분차트로 보시면 아마 바로 빠졌을 수 있어요. 12월 6일날 차트 볼까요? 12월 6일날 잠깐 급등했다 떨어졌죠. 마지막이었잖아요. 보면 항상 그래요. 급등했다가 이게 5분봉이니까 20분 뒤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 거래는 여기다 쏠려있고 누군가가 여기서 부봉 띄워서 20분, 길면 30분? 그죠?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동안 누가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여기 많이 쏠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로는 음봉 때리면서 거래 나오는 거. 굉장히 의도적이지 않았나. 네. 의도적이지 않아. 좀 회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을, 그죠? 네. 의도적으로 테마주도 만들고, 그죠? 네. 자본 잠시 감소했다고, 그죠? 네. 개선됐다고 저런 것도 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 물려 있는 분들이, 우리 방 고정은 아니니까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 아프지만 이거는 잘라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네.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잘라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잘라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옛날처럼, 그죠?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신다면 홀딩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기업이 주주들을 우습게 보고 좀 안 좋은 짓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은 사장을 아무리 2번, 3번, 4번 바꿔도, 그죠? 네,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네. 주주들한테 신뢰를 잃은 기업은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새 출발하시라고. 네. 새 출발하시라고. 원래 이제 결혼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서로, 그죠? 네, 잘 이렇게 뭐
불편한 게 있었으면 부부끼리 그죠? 서로 이렇게 좀 양해 한 발짝씩 양해도 하고 그죠? 뭐 상대방한테 좀 내가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요즘에는 이제 도저히 아니면 네,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사 상태도 좀 너무 심각하고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이거 사신 분들 지금 손절한다고 하면 아마 50%에서 70% 넘게 손실일 수도 있어요. 회복이 되냐고요?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데서 그죠? 조금씩 회복하면 또 금방 돼요. 한 20-30%씩 한 종목에서 또 수익 내고 그거 갖고 또 어디 가서 20-30%짜리 수익 내고 그렇게 한 서너 번만 하면 그죠? 네. 손실 많이 회복되고요. 네. 그리고 50% 종가 손실이다 물가 접수 그러면 시작되었습니다. 되죠. 그리고 뭐 70% 이상 손실이다 그러면 좀 더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해결됩니다. 붙들고 있는 게 이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네요.